감사합니다.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진솔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제주에 대한 아주 제가 잘 모르는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 듣는 어떻게 보면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답사기행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어서 2부에는 좀 서로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좀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집 꽃보다 먼저 다녀간 이름들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시집에 있는 작품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이야기 들어보고 문학적인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했으면 하고요. 전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1, 2, 3, 4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시집이고요. 4.3 항쟁에 관련된 작품이 1부에 주로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부에는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작품들이 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부에 가서는 또 좀 가족의 이런 아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신 것 같고요. 아까 베트남 전 이런 것들은 4부에서 이렇게 또 제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제목과 관련한 시는 수화식당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더라고요. 여기에서 따온 제목이지요. 네. 꽃보다 먼저 다녀간 이름들, 기억들.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한 거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이별의 문제, 사라짐의 문제, 삶과 죽음의 문제, 뭐 이웃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주적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그 섹스피어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애들한테 섹스피어 얘기하면 되게 좋아해요. 섹스피어 막 이렇게 받아들여가지고 그 섹스피어의 그 시가 있는데 소네트라고 73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문장에 우리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맹렬히 사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곧 머지않아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살면서 사실은 짧은 인생에서 만나고 헤어짐이 늘 있고 삶과 죽음의 그런 양면성 그 한 몸인 어떤 삶과 이별의 문제 항상 뭐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도 수화식당이라고 하는 그 어떤 공간에서 벌어진 어떤 이런 그 추억과 관련된 이야기를 꽃보다 먼저 다녀간 이름과 기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주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관덕정이라고 하는 그 눈물이 있는데 보통 이제 뭐 큰 집회 같은 것들, 문화행사 같은 것들 관덕정 광장에서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점심시간 뭐 이 무렵에 아니면은 이제 그 집회보다 끼리끼리 어울려 먹는 막걸리가 더 좋아서 내려온 사람들이 찾아가는 아지트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수화식당이 노부부가 종업원 안 쓰고 두 분이 하시는데 아주 낡고 그 테이블도 저기 3개밖에 없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여기를 갔더니만 여기 그 내외분이 아이고 이제 나이 들어서 오멍하기가 어렵다. 오멍이라고 하는 게 제주도 사투리인데 몸을 이렇게 자유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거 이제 접어야 될 거라 그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그냥 거기 20년, 30년 다닌 곳인데 거기는 제가 시를 쓰기 전에부터도 그 공간 좀 알고 있었거든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언제 문 닫을 생각일까? 그때만 이번 신구관까지만 하고니 제주도는 신구관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이사를 하는
5일간의 그 기간이 있어요. 입춘전 5일. 제주가 1만 8천 신의 고향이라고 하는데 그 입춘전 5일은 1만 8천 신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의 제일 높은 옥황상제라고 하나? 하여튼 한테 1년 동안에 자기가 지상에서 해왔던 일들을 조단조단 다 보고하는 시기에 저는 1년 동안 뭐를 했고요, 뭐를 했고요. 그러면 비었잖아, 섬이. 신들이 비었잖아요. 그러면 봉티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이사를 예전에 이제 솥단지 하나 옮길 때도 어른들 그 방위 보고 막 이제 날 설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날이 아닌 그 신고간 동안 그러면 방을 빼주는 것도 그 시기에 빼줘야 되고 이사 들어온 사람도 그 시기에 이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제주시도 이제 점점 도시화가 되고 현대화가 돼서 예풍습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 보유가 많으니까 남의 셋집을 살 만한 이제 환경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사발통문을 돌렸어요. 우리 주변의 장군한테 수화식당이 문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뭉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여기 이거 발문 써줬는데 김수현 시인을 비롯해서 뭐 김경은 제주의 우리 제주학과회의에 막걸리 좋아하는 친구들 해가지고 그 이렇게 그동안 애쓰셨다고 하는 그 인사도 드릴 겸 해가지고 그래서 수화식당을 그해 겨울에 신고가 겨울이에요. 입춘 전이니까 2월 그러니까 1월 한 27일서부터 2월 3일까지인가 그렇거든요. 추우니까 거기서 여기 주 메뉴가 순댓국인데 순댓국 국물이 얼마나 맛있는 그 계절이에요. 그 할머니는 그 저기 주방에서 막 투박하게 순대 같은 거 썰어내고 거기는 음식의 그 모양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냥 집에서 먹는 것 같아. 할아버지는 뜨거운 물에 토렴해가지고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이 낯익은 것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이 시집의 제목은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화산 때 이렇게 먼저 쓰러져 간 사람들도 수만 명인데 그래서 시집 제목을 뭘로 할까 바람의 집으로 할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미지가 명징한 건 바람의 집이었겠지만 그 두 가지를 놓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저쪽 삼창의 황교가 시인하고 이제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제목을 이제 이렇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예. 뭔가 좀 복합적인 그런 다층적 의미도 있고요.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수화식당이 그럼 지금 문을 닫아서 영업 지금은 뭐 순대국밥 먹을 수 없겠네요. 식당은 아니고요. 아. 밑에서 내려온 젊은 분이 작은 서점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다가 수화식당 간판은 안 뗐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이 친구들도 이 수화식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를 노포로서의 그 아우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받아들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또 그래서 또 경찰차 한번 또 거기 또 갔었어요. 나 이만저만 여기 오래된 단골인데 너무 잘하셨다. 이 간판 안 뺀 거. 그렇게 사라지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예. 나이가 들어가지고 주방에서 칼질을 할 수 없으면 음식을 이제 적어야 되니까. 그러다가 또 본인들이 다치시기도 할 거고. 그런 거죠. 삶의 저희 어떤 애잔함, 그리고 함께 했던 시간들에 대한, 그리고 먼저 이제 다녀간 인원들이라고 하는 게 4.3과 또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시집의 첫 작품이 산전이라고 하는 작품이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이 직접적으로 사상과 또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는 거기에 또 주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좀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상 관련해서 알뜰 요거 이것은 또 짧기
때문에 이거 아마 TV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저 이제 생전에 네, 그렇죠. 생전에 여러 번 이제 우리 할머니를 이제 뵀었고 그 지금 저쪽에 원령이라고 하는 바닷가에 선인장이 그 굉장히 많이 피는 그 마을이 이 생가가 있는데 거기 1년에 한 번씩 진화영 문화제라고 하고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1년 쉬었다가 작년에 비대면으로 했고 아마 올해는 그 다시 대면 행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그 마을 공동묘지에 이제 할머니를 모셨는데 저도 2번 벌초하러 다녀왔습니다. 이제 매년 가고 싶은데 잘 못 가고 그래도 그 여러 그룹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추모 사업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마음이 놓이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4.3 특별법이 올해 이제 그 통과가 돼서 개정이 돼가지고 보상이 나옵니다. 그 희생자들에게 그다음에 그 당시 투옥됐던 분들 고문 이후증 행방불명 9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그 교도소에 가서 불법 구금당하고 했던 분은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대략 그런 분들은 한 4,500만 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이게 제가 지금 뭐 이제 모든 직책을 다 놓고 있지만 제주에서 지금 맡고 있는 직책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4.3 실무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유족분들 신고하면은 심사하는 거. 그러니까 전에 아까 저기 연전에 여기 잠깐 나왔었는데 20년 전만 해도 4.3 얘기 잘 안 했습니다. 시골에 가면은 어른들이 잘 안 하셨어요. 우리 피해 입은 거 없어. 왜 그런 거 아니? 네. 자식들한테 연좌제 때문에 누가 될까봐 덮은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이제 드디어 이제 보상을 준다고 하니까 역시 또 돈의 문제라 유족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심사 서류가 이제 이달에 제가 30일이라 회의 들어가는데 이만큼씩 올라옵니다. 근데 그건 좋고요. 그건 좋고 전 이제 그 약간 이제 2가지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보는데 이거 개인적인 겁니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보상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말로풍덩 넘어가면 되나 하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인권의 문제, 한 가게가 완전히 망가진 문제, 그리고 제대로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문제. 근데 가끔은 돈으로 퉁치려고 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준다고 하니까 4.3 유족들 사이에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게 있습니다. 호적으로 정리가 안 된 가족관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죽어버렸어. 자식이 하나 남았는데 호적 정리를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엉뚱하게 남의 집에 호적에 올라가 있고 이 사람이 내 어머니 아버지인데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실무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상정국위원회, 법무부 뭐 이런 데하고 좀 계속 지금 절충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한번 상처를 받게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작업 중인데 이제 뭐 대법원 이런 데서 난세 피하는 거예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대적등본에 뭐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 특히 이제 행불인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는 행불인이 한 4,500명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많게는 7,000명까지 보는데 이분들 중에는 여전히 신고가 안 된 분들도 많아요. 왜? 남아있는 후손들이 그 신고를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제가 이제 2번째 시집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담길 시 중에 하나 똑같은 이름을 가진 소년이 둘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14살, 한 친구는 17살이야.
근데 같은 해 12월에 사라져요.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너무 지구하지 않습니까? 그 행불인미역에 사천개의 그 묘비가 있는데 기도 안 막힙니다. 4살 5살짜리도 행불돼. 그 한국적인 정서는 우리 지난번에 그 세월호의 비극을 겪을 때 어머니들이 나중에는 그 아이들 그 시신 그 품에 안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게 항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든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뭐 겪어보지 않아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의 그 절절함이 있는 것 같아요. 뼈 한 조각이라도. 이제 그 여러분들 제주에 이제 오실 때 그 내리는 그 비행장, 제주국제공항, 그 일본군이 밀착장에 만들어 놓은 건데 정뜨르 비행장입니다. 김두열 씨가 아주 저 시인이 유명한 그 정뜨르 비행장에 대한 시를 발표한 게 있는데 정뜨르 비행장이 사람한테 학살태였어요. 다 모아다 놓고 그냥 하루에 그냥 수백 명씩 그냥 다 쏘아주고 그냥 고정이 빠가지고 그거를 한 7년 8년 전에 발굴을 했습니다. 교통부하고 싸우고 왜냐하면 국가의 중요 시설이니까 포크레인 깡 못 판다. 항주로 공항 문 닫을 수 없으니까 합의를 본 게 비행기 다니는 내리고 하는데 말고 그 부지가 넓잖아요. 여기쯤 우리가 시험 발굴을 한 번만 하게 해달라. 겨우겨우 해가지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정부에서 허가가 났어. 나올까 말까. 땅을 팠잖아요. 유골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일부 작은 공간. 그래서 이제 여기 대전서 오신 분 모르겠는데 골련골에 뭐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골련골도 그런 형식으로 그냥 구덩이 쭉 파가지고 모아져 놓고 그냥 드르르 해서 그냥 묻어서 막 뼈들이 막 뒤성치고 엉치고 근데 제가 그냥 그 유해 확인을 했던 그 케이스가 몇 개 있었습니다. 도장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도장이 나와요. 도장, 목도장. 그리고요 단추. 유족들이 알아보던 교목단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 그런 것들. 물론 그 이후에는 서울대 법의학팀하고 그 지금 남아있는 유족들을 하고 이제 DNA 채취해가지고 대지 작업을 해가지고 1년에 지금도 신원 확인이 되는 분들이 한 15분 정도는 되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행불인묘역에서 비석 빼고 이쪽 이제 그 유해 봉안관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거죠. 그래서 서산평화공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주는 그런 이미지 어디 가보면은 이렇게 나쁜 짓을 그 국가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기 태어난 나이도 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자예요 그냥. 이름도 없어. 뭐 이를테면 짐갑돌의 자, 짐갑돌의 저. 그러면 걔네들은 1살짜리야.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네, 그 작품이 네. 도령마루에도 보면 이제 그런 네. 내용들이 좀 있고요. 공항 낙살터, 네, 그리고 일부에 있는 작품들이 이제 그런 사상과 관련된 작품들인 것 같은데 그 아까 말씀하신 가족사와 관련된 게 자화상이 그 또 작품이 아닌가도 싶어요. 네. 네, 그렇죠. 자화상. 그래서 일단 저 일부에 있는 작품 하나만 소개시켜 좀 어떻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화상은 제 등단 작품입니다. 아, 네. 네. 자화상은 등단 작품이고요. 제가 이제 아까 그 고등학교 이제 커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그래 나 열심히 잘 자라왔구나라고 느끼게 된 거는 제 아들을 낳았을 때예요. 그러면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아까 네. 섬도 찾아가지고 제주도는 입도 몇 대 막 이렇게 합니다. 성씨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양씨 양씨 말고 예를 들어서 저 오씨 제 와이프가 그 오씨라서 오씨는 제주성이 아니거든요. 제주도 고량구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오씨 집성 저기 그 큰 문중에 가보면은 입도 몇 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입도 제주에 들어온 그게 고려 시대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조선 시대에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보통 1대가 30년 정도 기준으로 하니까 입도 10대 그러면 아 이분 한 300년 전에 들어온 가문이구나. 그런데 저는 제가 입도 1대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경주 2가인데 경주 2시인데 아들이 태어나서 그러면 아들이 2대 손주가 태어났습니까? 아 그러면 이놈은 이제 3대인 거야. 그래서 그때 되게 약간 뭐라고 그러지 스스로에게 그래 너 열심히 살았다 라고 하는 저 스스로를 좀 격려해주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손주가 저 둘인데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들하고는 지금도 약간 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껄끄러운데 그리고 제주에는 어른들이 옛날부터 하던 말이 있었어요. 아이고 너도 컹이 두 불자씩 되어보라. 얼마나 고운지. 두 불자씩이 뭐냐면 두 벌 자식. 그 손주 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의 몸을 빌려서 다시 태어난 내 새끼들. 그리고 제 외할머니가 두 불자씩 그러거든요. 그랬다고. 그래서 저도 과연 이제 그 손주가 태어나서 말을 하고 이제 가면은 할아버지에서 그 앵기면은 제가 그 굉장히 좀 고단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그 제 어떤 한 생애가 좀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에 이제 몇 편에 그래서 첫 손주 태어난 기념으로 쓴 시도 있고 생명. 그 서울에 지하철역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 자화상은 제가 뭘 하나 이제 여러분들 뵀으니까 별로 좋지 못한 뭐 그래도 시인이 육성으로 시를 하나 낭송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화상은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할 것 같아서 대신에 바람의 집을 제가 낭송 소리가 게 있나요? 그게 사실은 낭송을 잘 못했어요. 그런 거. 네. 그 시가 가지고 있는 그 맥락 이런 거를 전혀 못하고 그날 낭송된 게 제 시하고 그다음에 이산화 세 편이요. 그 시인의 시하고 김수열 시인의 시 세 편이 낭송되는데 세 편 다 낭송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박수로 오늘 시인님의 직접 육성으로 낭송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의 집. 당신은 물었다. 봄이 주춤 뒷걸음치는 이 바람 어디서 오는 거냐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4월의 손바람은 수위 없이 죽은 처녀들과 관에 묻히지 못한 아내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은 아이의 울음 같은 것. 밟고선 땅 아래가 죽은 자의 무덤인 줄 봄맞이하러 온 당신은 몰랐겠으나 돌담 아래 제 몸에 피 다 쏟은 채 모가지 뚝뚝 부러진 동백꽃 주검을 당신은 보지 못했겠으나 섬은 오래전부터 통풍을 알아온 환자처럼 살갗을 썰는 손길에도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질러댔던 것. 4월의 선바람은 뼛속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뼛속에서 시작되는 것. 그러므로 당신의 서 있는 자리가 바람의 집이었던 것. 네, 이렇게.
통풍 환자의 그 어떤 느낌은 굉장히 그 스치는 어떤 살갗에도 그 찔러대는 아픔이 크다고 하는 얘기 들었고, 제가 지난번에 먼저 예습을 하면서 그런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주도가 이제 화산이 이렇게 뻔하면서 만들어진 섬이고 현무암이잖아요. 네. 그 안에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그래서 물이 잘 빠지고, 또 제주의 돌담을 다 연결하면 만리장성보다 네. 길다는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것을 쌓아서 바람을 막으면, 그렇지만 바람을 쏴야지 돌담이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도 그것을 이렇게 제주의 돌담처럼 그것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는, 또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는. 여기 네, 그 그런 구토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들, 나이 드신 어른들은 뼈에 바람 들어서 아프다 그런 말씀 안 하시는가요? 해요. 하시죠. 예. 제주도 이제 비슷하거든요. 아이고 뼈에 바람 들었니 이제 다 녹아버렸지.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요즘 말로 골다공증인데, 그때도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세에도 없었으니까 이제 어른들이 그 말씀을 다 자주 했어. 아이고 뼈에 바람 들었니.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북서의 열풍으로 바람이 바뀌는 시기가 있어요. 9월 말 10월쯤 되면은 이쪽에서 바람이 쫙 오면은 이제 그게 으슬으슬해지거든요. 그때 또 그 뭐지, 농사하는 분들은 아직 일이 다 끝나지 않을 때야. 여전히 바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주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추억은 이제 할머니하고 엮인 게 더 많으니까 오히려 이제 오리지널 제주의 정서를 할머니께 이제 많이 이제 배웠는데,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아이고 이제 뼈에다 바람 들으지. 이제 가끔 이렇게 주물러 드리려고 하면은 너무 쇠에게 죄지 말라이 죄지 말라인데, 이거 힘들어가지고 동아리 같은 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아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금살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궁금한 거. 네. 22페이지에 보면 십자가 진 사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1년 세 번째 줄에 네. 읽는 그 사람, 그 관덕정 광장에 내걸린 그 죽음,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제가 1편 이 시집에 처음 담은 산전이라고 하는 시하고 엮여 있는데, 제주도 조천 출신인데 이제 일본의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조천중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다가 사삼 때 봉기를 하자 해서 요즘 말로 죽창을 맨 먼저 든 사내가 있었어요. 이덕구라고 합니다. 제주 사람과는 빼내들 수 없는 상징적인 존재인데, 이 이덕구 사령관이 그 이제 사살당해서 그 시신을 관덕정에다가 걸어놓는데요. 그 당시 군병이 십자가에 딱 이렇게 해서 걸어놓습니다. 사진이 그냥 있습니다. 검색해보면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는요, 숟가락, 노숟가락 얘기. 제주시 사람들 와서 다 봐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며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제 이거 잘못 생각했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그 시신을 남수각이라고 하는 제주 시내를 그런 합천 중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 화장터에서 가족들 불러다가 여기서 태워라. 그래서 화장 준비를 하는데 그날 밤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게 이제 저희도 건천인데 비가 많이 오면은 매가 터진다고 하죠. 그 다음날에 가보니까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바다로 쓸려갔어. 그래서 시를 쓰는 저희들 입장에선 이 사람이 과연 혁명가다운 최후를 맞았구나. 세상에 무덤은 없지만. 근데 이 십자가를 지사에는 그 예수도 사실은요, 예수님도 젊은 혁명가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시대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그 두 사람을 이제 매출시킨 거고,
그러니까 이 시도 이 시도 뭐 제가 일부러 꼭 써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 저절로 그 온시입니다. 사삼시는 특히 사삼시는 어떤 경우는요 시가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절로. 이걸 꼭 해야 되겠다. 산전도 네. 산전도 그 이덕구 무장대의 은거지. 그러니까 맨날 동경초벌대가 와서 저 청년들 부녀자들 강간하고 막 학살하니까 피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으로 숨어들어. 근데 아무 지 나갈 수 없는데 이 무장대가 은거하는 이 북밭 이 일대에 숨어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무장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조천 일대의 마을 주민들이 거기다 모여서 있던 거야. 그게 그 이제 우리 저 사삼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 산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북밭, 친밭, 뭐 시안모로 뭐 되게 많은데 산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어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주에서는 시민사회단체 산전으로 다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젊은 혁명가, 네, 불과 25밖에 못 살았던 아주 예.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삼의 그 리더가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진짜 남로당 김달삼이에요. 김달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강기희 선생 강기희 선생 강기산 정선 네. 그래서 거기서 김달삼이 네. 죽었다고 해가지고 네. 소설도 쓰고 했잖아요. 네. 저 강기희 소설가가. 네. 이 사람은 해주에서 열리는 그 당시에 조선 공산당 대의원 대회 때 참석하려고 제주를 빠져나가요. 김달삼은 빠져나가고 남아있는 그 지도자가 이덕구였어요. 이덕구였는데 신촌에 생가가 지금도 있고 그런데 그 증언들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살짝 그 꼼보야 천연두를 알아가지고 굉장히 쾌활하고 운동 잘하고 노래 잘하고 애들 사랑하고 요즘 말로 따지면은 만능 정말 젊은 교사였던 거예요. 게다가 일본에서 대학까지 유학해 왔으니 약간의 사명감도 있었어. 빨리 내 고향의 후학들 교육시켜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3.1 사건이 벌어지고 그 1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발생되는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지금 제주 민중들이 그냥 이렇게 죽어서 지내면 안 되겠다.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무장봉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하는데 약간 그 의심도 있어요. 저 사람이 원했던 게 저 방식은 아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이쪽, 그 당시에 이제 조병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뭡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요즘 말로 얘기하면 경찰총장. 그러니까 조병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라고 해가지고 제주도 놈들 다 빨갱이니까 그 한 3, 4만 죽여도 돼.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미군정 장관이 뭐라고 하지? 약간 그 레드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친구. 그러니까 이제 서북 청년단들이 이제 서울에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서울에서 이 친구들이 서울에서 할 일이 없어. 사실은요. 다만 월남하면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막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야 니네 부대 끓여가지고 제주도 내려가. 그 제주도 내려보내요. 제주도 오기 전에 저도 이제 사삼 공부하면서 민간인학사 공부하면서 알게 된 얘기인데 경상북도 안동 영천 이 지역에서 이쪽 지역 민간인들을 수백 명 먼저 죽여서 살인 연습을 한다. 그 친구들이. 그리고 제주로 내려와요. 딱 내려오니까 어쩌면은 군경보다 더 무소불위의 그걸 가지고 나쁜 짓을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분자들을 보이면 죄다 강간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처음에는요 태극기 팔려다녔어요 이 사람들이. 강매 집집마다.
이제 속된 말로 내 이북에서 와서다 태극기 한 장 가지고 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뭐 재밌 사람들이 선생님 지금 시간이 저희가 좀 약속된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네. 4.3에 대한 이야기 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요즘은 이거 자료를 또 찾아보려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좀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알고는 있어야 되고 간단하게 딱 하나만 좀 질문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제가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려고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간이 저희가 한 20분 정도 이렇게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제 질문하실 거는 좀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거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집에서 저희가 이제 4.3을 빼고 네. 좀 그런 참여적인 거 빼고 네. 시로서 서정성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의 어떤 문학성을 같이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대표적인 작품이 있으면 소개를 좀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걸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 김수영 시인은 그러면 참여시로서 풀이라고 하는 작품이 유명한데 그것도 민중이라고 하는 참여시로서만 저희가 국한해서 이해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시각이다. 여기에는 우리 삶에 대한 아주 깊은 성찰과 서정성을 가장 잘 담은 시다. 이런 또 평가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집에서 제가 보기엔 애월도 좋더라고요. 애월 좋잖아요. 사랑을 고백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 시라든지 말이죠. 그래서 한편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고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면 또 이어서는 이렇게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저 이제 처음에 쓴 초기 제 저로 쓴 초기 작품인데 전 이제 꽃잠이라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몇 쪽에? 꽃잠이 30쪽인가요? 40. 40쪽. 아, 제주도에 봄에 벚꽃 대잔치 하거든요. 제주도 이제 종합운동장인데 거기 벚나무들이 관심이 있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저 포장마차선도 생기고 거기서 이제 그날 봤던 저 풍경들인데 여기 고비는 고비 사막의 고비입니다. 제주도가 의외로 미세먼지 황사가 굉장히 심한 지역입니다. 중북에서 날아오는 황사를 어떨 때는 서해안보다 더 빨리 맞아요. 바람 방향이 약간 바뀌면 하늘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제 차가 이제 검은 차여서 황사가 왔구나 안 왔구나를 차만 보면은 뭐 바로 어떤 날이 되게 화창했어요. 근데 벚나무 아래 이제 겨울에 풀을 입었던 어떤 그 사매가 막걸리에 취해가지고 다 이렇게 누워 있는데 뭐라고 세상에 무슨 이 순간만큼은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 거고 제가 사실은 정말로 서정성 하나만 가지고 쓴 거는 바이칼입니다. 바이칼. 바이칼. 바이칼이 가져왔는데 바이칼 그래서 완투를 썼는데 1을 썼는데 바이칼은 가보니까 그냥 호수가 주는 풍경 하나만으로 그냥 모든 게 설명이 돼요. 더 보태고 뺄 것도 없어. 그리고 색깔도 조금 파란 거, 조금 파란 거보다 조금 더 파란 거. 그 파란 거보다 좀 옅은 거. 파란색이 몇 겹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빠지면 파란색 하나야.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부족 이름을 갑자기 기억이 안 돼. 바이칼이 워낙 영험한 곳이라 가보니까 무당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쪽 동네 무당이에요. 근데 이제 젊진 않았고 중년 중년 무당이 노을이 탁 질 무렵에 그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는데 제가 한라산 소주를 갈 때 그 해외여행 갈 때 꼭 챙겨갑니다. 현지 사람들한테 좀 선물해 주려고. 소주 빠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 무당한테 우리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이 기도하는 요 작은 여기에다가 이 소주 한 병을 바쳐도 되겠냐 그러니까 아이고 환영한데 소주를 해가지고 이제 뒤에 이렇게 해서 이분이 하는 그 기도문을 외우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죠. 그런데 아주 뭔지 알 것 같아 순간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기도 막 그러면은요 어떤 작가적 사명에서 막 기원 그러면 뭐 인류평화. 근데 그날은 그 자리에서는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지금 여기 있어서 이 무당의 기도를 보는 게 그냥 그건데.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해도 이 몽골리안 무당의 기도문에 실려서 신이 있다면은 다 알아들을 것 같은 거예요. 굳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나 싶어서 그래서 태초에 어떤 주문을 듣는 예. 그래서 그냥 자연의 음성을 듣는 아주 사소한 소원.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거. 그 입 밖에 낼 수 없는 소원도 있어요. 남자들은 이렇게 하면은. 그 뭘까요? 아니 뭐 돌아가면은 뭐 예쁜 애인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아주 사소한 거.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것. 그런 거 하나 정도만 그냥 빌고 나머지는 굳이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안 해도 그 존재가 만약에 그 호수에 그날 노을 앞에 있었다면 그냥 그래서 오케이. 두 번째 시는 김수열 시인하고 이제 같이 갔거든요. 근데 둘이 가서 뭐 했냐 그러면 딱 보니까 너무 어두워서 도착했는데 아침에 날이 밝아서 호숫가에 딱 갔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가 벌레가 누웠어요. 그냥 그 호숫가 바라다 보이는데 그냥 벌레. 하늘 보고 호수 보고 하늘 보고 한 30분.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에 탑이 바이칼은 꼭 가고 싶어요.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야 여기선 죽어도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만일에 죽기 좋은 장소를 나한테 이제 고르라 그런 게 있었으면 저는 뭐 스스럼 없이 바이칼 탈 것 같아요. 여기는 죽기에도 좋은 갑시다 바이칼. 바이칼 여기서 폐업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닿으면 이제 코로나 풀리고 그러면은 바이칼 가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죠? 블라디보스토크. 아니에요. 인천서 이르쿠츠크까지 비행기가 직항이 떠요. 대한항공. 이르쿠츠크가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의 동방의 최대 도시거든요. 지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안 되죠. 죽을 수도 있어. 도시 구경을 한 이틀을 하고 하루나 이틀을 하고 인물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바이칼까지 버스 타고 한 3시간 정도 금방 갑니다. 바이칼 투어가 엄청 많아요. 굳이 예약 안 하고 가도 거기 호텔에 가서 바이칼 투어 예약하겠다 그러면 그쪽에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건 뭐 산문으로 발표한 게 있는데 별 보는 거 좋아하시죠? 네. 바이칼에 가서 별을 한번 또 보죠. 제가 몽고 초원에서도 별 본 적이 있고 그런데 그걸로 그냥 가끔은 일상을 다 내려놓고 그런 순간에 정말 비록 찰나적인 기쁨이겠지만 그렇게 위로받고 돌아오는 거죠. 그럼 그게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 여운이. 제가 바이칼 다녀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잊지 못해서 바이칼 사진을 가끔씩은 컴퓨터에 열어서 보고 아이씨 가야 되는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바이칼 빨리 그쪽 전쟁이 끝나야죠 지금. 네,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굴뚝같이. 러시아 사람들이 우락부락해도요 의외로 순박하고 친절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 오늘 또 이렇게 환상적인 바이칼 호수예요. 네, 이런 걸 가슴에도 함께 또 해주신 부분. 자 그럼 질문을 손을 드는 순서. 아 지금 손 드신 거예요? 네. 아 제가 질문을 제가- 받겠습니다 하기 전에 손을 드셨네. 아니 질문은 아니고요. 아, 네. 네, 동업자로서 아 동정업. 아, 네네. 오늘 저 시인 모셨는데 여행 가이드 모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집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같은 동업자로서 이종영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이 작품은 이정로 거였으면 좋겠다. 훔치고 싶은 시 하나 낭송하겠습니다. 큰 상찬인데 오. 고작 열흘 76쪽입니다. 나 없어도 혼자 지낼 수 있겠어? 그럼 혼자도 잘 지낼 수 있지. 큰 소리 뻥뻥 쳤었다. 있는 반찬에 밥은 밥솥이 할 테고 그도 실증 나면 사 먹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게 뭐 대수겠어. 고작 열흘.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그 호언장담이 무색하게 무덤덤하게라도 맞아주는 이 없는 캄캄한 방이 싫어. 출근길에 미리 전등을 켜놓았다는 사실을 당신이 돌아온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직 고백하지 못했다. 술 마시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면 일찍 귀가하고 장 보기에 크고 작은 심부름도 군말 없이 다 주로 들어주니 뒤늦게 철들었나 싶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열흘이 아니라 100일, 끝내는 아주 영원히 먼저 집을 비우게 된 후 남겨질 사랑에 대해 두려움을 조금씩 덜어내는 중이다. 정말 훔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는 정말 좋다. 이런 내 거로 만들고 싶다. 아 그게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파블로 피카소가 훌륭한 예술가는 모방하지만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 그리고 엘리엇도 보면은 미숙한 시인은 남의 시를 흉내내지만 성숙한 시인은 남의 시를 훔친다. 역시 파블로 피카소와 엘리엇의 어떤 수준이 이정록 시인이 아니신가 그런 고맙습니다. 생각이 아주 들고요. 오늘 좋은 세상에 네, 이보다 더 좋은 느꼈습니다. 큰 상찬이 있을 수가 없어. 집사람하고 여행을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출장을 따로 나갑니다. 외국으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인솔 나가면은 한 열흘씩 비우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지겹게도 요즘 같이 있어서 오늘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죠. 오늘 너무 좋아요. 아침에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보니까 아니 근데 뭐 사실 그거는 농담이고요. 와이프가 저를 만나서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정서적으로 되게 불안한 남자, 외로움이 많은 남자. 이런 사람을 그리고 제가 성격도 되게 급해서 욱한 성격이 옛날에 좀 있었습니다. 그런 남자, 그런 남자를 그 토닥토닥거리면서 데리고 살려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 그래서 건 있었겠죠. 제가 처음에는 멀쩡하고. 대신에 외할머니한테 받은 교육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남자여도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바느질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응. 다른 건 몰라도 네 속옷하고 양말 이런 거는 네가 빨아서 깨끗하게 입성을 하고 다녀야 된대죠.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죠. 진짜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결혼해가지고 제 속옷 빨래는 지금 와이프한테 한 번도 맡겨본 적이 없어요. 아이 알아요. 결혼하고 나서 빤스하고 양말 안 신고 다니고. 그리고 장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제가 도와줍니다 지금. 믿거나 말거나. 왜냐 그러면 근데 아니 장을 보러 갔는데 무 같은 거 노니까 맞아요. 엄청 무거워요. 예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가 4층인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거운 걸 뭐 끼기고 뭐 알아서 자는 내가 볼게. 그리고 간장 하나 사고 무 사고 이러면 팔 빠져요. 제 차 뒤트렁크에 장바구니가 한 5개 좀 있습니다. 늘. 그리고 그 제가 저기 그게 이제 할머니한테 좋은 걸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와이프도 그건 인정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와이프를 행복하게 해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아침밥을 안 먹습니다. 아침밥을 안 먹은 지가 3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딱 그 성장판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커피 한 잔이면 뭐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어서 그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여성분들은 한 3배 더 쌓아야 아침밥 안 먹는 남자가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냥 근데 맞벌이를 하면은요 그런 정도의 여성에게 텀을 자꾸 좀 줘야지 우리 집만 안 먹고. 되겠더라고요. 네,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아침을 좀 굶어야 될 것 같은데요. 커피 한 잔으로. 네. 좀 반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그럼 질문을 네. 그 뭐 좀 상관없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4.3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그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 사실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그 제주 도민들한테는 씻을 수 없는 그 상처인데도 불구하고 왜 제주도에서는 그 지금 그 국민의힘 계열 그 국회의원도 나오고 도지사 나오고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될까? 도대체 제주 도민들의 그 생각은 과연 어떤 걸까? 그 민심은 그 4.3에 대해서 하나로 있는 건가? 아니면 거기서 나눠져 있는 건가? 그런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예. 정치적인 성향.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정치적인 성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학 행사라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광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 외지가 부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제주 4.3의 역사적 진상규명을 하는데 가장 크게 공헌한 게 문학입니다. 그렇죠. 언제 오신다고 그러는데 현기영 다녀가셨나? 네. 현기영 선생의 순위 삼촌이 촉발제가 됐어요. 그렇죠. 이분이 이 작품을 발표하고서 이제 그 보안소 끌려가가지고 당신 사설에서한테 야 직수하게 얻어맞았어. 근데 그분이 지금 저 왼쪽 귀가 난청이세요. 잘 안 들립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예, 두둑에 맞아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순위 삼촌이 발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그 하나의 도화선이 된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제주사회 연구소 같은 거. 제주도 자체에서는 4.3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 못했을 거예요. 꺼내면은 그 보안대, 중앙정보부, 경찰서 정보과 이런 데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올해가 이제 74주년인데 4.3 50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쯤 됐나요? 50년이 지나가는데 이거를 그냥 덮을 수는 없다. 그때 이제 마치 순위삼저 그 행정생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뭔가 추모제 비슷한 걸 합니다. 근데 추모제가요 2개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무장대 폭도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4.3에서 죽은 사람들과 빨갱이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반공 추모제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군경 당했다고 하는 쪽의 추모제에서 같은 날 동시에 장소만 발휘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말씀하셨는데 제주도는 그 예전에 민주공화당 시절에 민주공화당 후보보다 무소속 후보가 많이 당선됐습니다. 최근에도 그랬어요. 최근까지도 그 양쪽 정당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도지사부터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훨씬 당선 가능성이 높았어요. 제가 볼 때 정치적으로 제주 사람들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표현은 자기 의사대로 찍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말은 안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저희들에서 힘을 별로 못 씁니다.
국회의원은요 3번 거치는 동안에 국민의힘이 한 명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제 뭐지? 저기 한나라당, 새누리당 돼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뭐 삼선 막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저 민주당 출신들이 국회의원이 됐고요. 지사, 도지사는 지금 이제 국토부 장관 임명된 원희룡 네. 부지사도 무소속으로 출마한 겁니다. 처음에 당선됐을 때 그래서 출신 성분을 다 알고 있는데. 알죠. 네. 예, 알죠. 제주의 아들. 근데 좀 원지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 사람이 워낙 수제로 소문이 나가지고 제주도민들이 그 네임밸류에 속은 거예요. 머리 좋은 거 하고 지방의 정치 책임자가 돼가지고 정치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내심 기대를 가졌어요.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왜냐면 그 앞서 지사 3명이 제주를 거의 다 말아먹어가지고 이제 원지사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유 선배님 저는 저기 앞에 요 분들이 그 저질러 놓은 똥 치우느라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일정 부분 인정된 부분이 있었어. 원지사가 중북자원 뭐 이거 해가지고 뭐 땅을 팔아먹고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간 사람들이 그 짓을 했어. 원지사는 그 체계적으로 좀 잡으려고 일기병 노력을 했어요. 근데 2기 되고 나서 뭐 중간에 사퇴하긴 했지만은 2기 되니까 역시 그 보수 본색이 딱 나서 그런 거고 이번 선거도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민주당이 이길 겁니다. 그 국민의힘이 출신이 대통령이 된 거고 그걸 어떻게 이긴다잖아. 그냥 녹록하게 너네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가진 않겠다, 듣진 않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제주도만의 자존감, 저항적 자존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주에선 고전이고 지금 저 지사에서 여론조사 어제 그저께 발표됐는데 합계임이에요. 민주당 52.몇 프로고 국민의힘 25.몇 프로밖에 안 돼요. 하여튼 6월 1일이죠? 네. 총. 네, 일단 뭐 그거는 정치적인 거는 또 각자의 자, 선택에. 네. 근데 지방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자기가 속해 있는 도를 위해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전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뭐 보수와 떴고 자기는 동네 잘 살게 해주면 되는데 그걸 잘 못하면은 그런 거고. 네. 걱정이 되고 하신 말씀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치적인 질문이 아니었고 그 제주도민들의 그 4.3을 겪고 전해들은 제주도민들의 진짜 마음은 어떤 건가. 근데 겉에서 보기에는 나눠진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마음은 어떤 건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 어떻게 설명을 그거는 배세 4.3의 역사적 진실 규명이 되고 나니까 배세로 바뀐 것 틀림없어요. 4.3에 대해서 예전만큼 태클 걸지 않고 아주 극우보수를 빼놓고는 다 인정하고 가는 분위기죠. 그런데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폭도들에게 희생당한 그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거는 4.3뿐만이 아니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그 생각이 조금 다른 그 부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저는 그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하나 문제는 네, 선생님 잠깐만요. 네. 요 이야기는 저 이따가 자유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늘 안 가시죠? 네. 그러면 뭐 어차피 비행기가 떠야지 가니까요. 네, 비행기 잡아놨습니다. 네, 내일 거로. 네. 그러니까 이따 자유롭게 좀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또 이렇게 꼭 좀 질문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네, 한 분, 네,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시 완성하시기까지 숫자 평소에 하시면 그 어떻게 하시는지. 습작에 대한 일단 생각이 나면은요. 저는 수첩 읽고 다녔는데 요즘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저 카카오톡에 나와야 대화입니다. 거기다가 하여튼 무작정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써놓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들춰봐서 이게 쓸만한 게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노트에 옮겨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문장들을 이어가면서 완성을 해보고 어떤 것들은 보면 어젯밤에 그날은 한 잔 먹은 거야. 한 잔 먹고서는 야 이걸 기가 막히다. 아침에 깨보고 그러면 그거는 눈물 그러니까 삭제 눈물도 아니에요. 삭제. 맨정신에서. 근데 이제 저는 답변 찾게 되는데 이제 이정록 시인 같은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를 많이 읽어보고 필사를 좀 해보실 것을 제가 적어보는 거하고 눈으로 읽는 거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가끔은 소리내어 낭독해보기도 하고. 노하우를 저는 그런 방법을 좀 썼습니다. 이 집도 준비하고 계시고요. 예.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언제 나오나요? 원래 연말이거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초 2월 3월. 그러면 지금 원고가 어디 출판사까지 정해졌나요? 출판사 정해진 게 아니고 달라고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예약이 돼야 되는 거 말씀하세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걷는 사람이에요? 걷는 사람. 일 것 같아요. 예. 그죠? 예. 야, 촉이 있어. 그리고 농던서마 황규관 시인이 네. 첫 시집을 삼천에서 했으니까 이번엔 자기한테 내라는 게 아니고 시집 코디네이팅을 해주겠다고 지금 막 원고 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저기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몸도 뻐근하고 배도 좀 이렇게 철철하고. 네. 2시간 역시나 네,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금방 지나. 그런 것 같아요. 고작. 갑자기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아모르 파티라고. 아무런. 아모르 파티. 이게 이제 니체가 쓴 말이잖아요. 운명에 대한 사랑. 네. 이분의 그 말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예, 그런 말인데 오늘 정말 이렇게 운명 같은 만남 그리고 이런 어떤 시로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또 만남이 이루어졌고 굉장히 많은 또 이제 어떤 이 아픈 부분 통각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문학을 또 하는 입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런 어떤 진단과 자기 스스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감각적 이런 것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깊은 공감과 치열함으로 함께 또 시를 써내려가는 또 어떤 또 만남이 또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멀리서 오셔가지고 또 아주 깊은 그리고 속 깊은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오늘 소중한 시간이었고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네.